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약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조금은 아쉬운 시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시장이 반등하며 투자 심리가 올라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한 달간 XRP 머그컵을 증정해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현재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확인 후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 속에 부정적인 내용들 또한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곳이죠. 이제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부패하고 자본 통제에 엄격한 국가에서 암호화폐 더 많이 사용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IMF 국제통화기금의 경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부패하거나 자본 통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암호화폐가 더 많이 사용되므로 업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밝혔다고 합니다. 스타티스타가 55개국에서 국가당 2,000명에서 이제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하는데요. 질문은 이제 2020년에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했는지였다고 합니다. 단 작은 표본 크기 등을 감안하면 결과를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IMF는 덧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보았을 때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엘살바도르, 퉁가, 베네수엘라 등 중앙정부가 무너지며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곳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왜일까요? 이 비트코인은 이러한 시기를 위해 탄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일으킨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비트코인의 개발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여실히 알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가 무너지고 자국 화폐가 무너진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한다고 해서 암호화폐 자체가 부패했다고 보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IMF의 이제 다소 부정적인 전망들 또한 나왔지만 그럼에도 장기 가격에 대한 전망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 SEC에게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였지만 거부당했던 바네크사에서 이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130만 달러, 하나 약 15억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이게 어떤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네크의 비트코인 13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라이브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면 미국 자산 운용사 바네크의 이머징 마켓 책임자인 에릭 파인 및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탈리아 구르시나의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은 잠재적으로 13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바네크사의 경우는 지금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금과 비트코인 준비 자산이 이제 금과 비트코인이 준비 자산이 된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따라간다면 금 가격은 온스당 31,000달러, 비트코인의 가격은 개당 약 13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30만 달러라 참 지금 가격 대비 무려 약 30배가량 상승한다는 것인데 뭐 상상만 해도 이제 기분 좋은 가격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제 46,000달러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42,0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참 답답한 것이 사실인데요. 얼마 전 미 연준이 매월 9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서 스스로 정책 실수를 인정할 꼴이라는 해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여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을 때부터 조금씩 긴축을 시작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늦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인데요. 연준의 태도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맹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과거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연준의 발언을 모두 믿어버린다면 투자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오히려 시장 상황을 읽으면서 본인만의 투자 철학에 근거한 투자법을 밀고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맛보며 소폭 현재는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폭은 사실 지난 2월에 비하면 오히려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죠. 이제 4월을 투자자들이 오히려 매수 찬스로 읽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4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5월 금리 인상을 50bp 진행을 한다 해도 시장이 이불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9번 금리 인상을 연준이 할 것이라는 말은 0.25%씩 9번, 즉 2.25%의 금리를 이제부터 추가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뜻인데 일단 FOMC를 9번 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실제로 연준은 인플레이션만큼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이 강하게 발언하는 것이 오히려 금리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만의 투자 철학에 근거한 투자 판단입니다. 금리가 인상을 한다고 해도 매도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려 투자하는 판단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흐름은 하락을 막기는 했지만 나름 완만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하락에서도 그래 왔는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상승을 할 때 올라탄 투자자들이 아닌 리스크를 지며 이미 투자되어 있던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비트코인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시기는 모두가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비트코인이 너무 좋다라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불확실성을 강하게 보이면서 지루한 횡보를 한다거나 급락할 때이죠. 비트코인이 지난 2018년 초 2천만 원을 넘겼다가 300만 원까지 하락했던 때를 생각해보면 답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때도 여전히 비트코인을 신뢰하고 꾸준히 매수를 했던 투자자들은 현재 조용히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투자의 현상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산을 보아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죠. 모두가 좋지 않다고 할 때 그때가 최적의 매수 시기였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과 관계자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꼽히는 미국의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인데요. 여러분들도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을 비롯하여 많은 소식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특히나 리플사와의 소송도 이제 이것도 있었지만 지난 2021년 10월 이루어진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이후에 현물 ETF는 계속해서 반려시키며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미 SEC에게 강력하게 서한을 보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암호화폐 최대 로비 단체라고 불리우는 미국 블록체인 협회입니다.
미 블록체인 협회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현물 ETF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중 잣대를 들이지 마라 라는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에 참다 터진 것일까요? 블록체인 협회 정책 총괄을 맡고 있는 제이크 체르빈스키에게서 하나의 언급이 나왔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블록체인 협회 정책 총괄 SEC 암호화폐 지침 제공 역할이 미흡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블록체인 협회 정책 총괄 제이크 체르빈스키의 경우는 SEC가 디지털 자산이 유가 증권인지 여부 및 사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 게 3년 전이다. 2019년 4월 SEC는 하위 테스트에서 고려해야 할 비베타적인 요소 목록을 발표했다. 그 이후로는 집행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미 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꼬투리만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기대감이 고조되던 때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이 SEC가 참 보기 좋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리플사가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며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작년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SEC의 목적은 XRP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무엇인가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한 투자자분들은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길어봐야 1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장기화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 소송이 합의에 이르렀다면 조금 더 빨리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사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리플사는 암호화폐 전체를 대변해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제 빵형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인지 알 수 있겠는데 이게 되도 않게 합의를 한다면 똑같은 문제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제 XRP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빨리 합의에 이르러서 어떻게든 가격을 더 강하게 견인해 주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의 수도 적지 않은 상태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리플사의 경우에는 작년이죠. 매년 개최하는 연례 행사인 스웰 컨퍼런스를 통해 자체 거래소를 만들고 XRP 레저 기반의 다양한 생태계를 육성하겠다 청사진을 발표하였었습니다. 실제로 XRP 레저 기반의 몇 가지 아웃풋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예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DApp도 나온 상태이죠. 다만 가장 근본이 되는 리플사의 핵심 기술에는 해외 송금에 있습니다. 리플사 또한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 본인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중인데요. 리플은 XRP를 통해 해외 송금이 5초 이내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XRP 송금을 해본 투자자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이죠. 이것은 국내 한정이 아닌 국제 송금에서 또한 순식간에 전송이 가능한데 이런 것은 머니그램의 예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SEC의 소송 전 리플의 주요 결제 솔루션인 ODA를 통한 국제 송금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본 이후에 소송이 제기가 되자 혹시나 본인들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바로 리플사를 손절하였지만 이미 암호화폐를 통한 솔루션의 이점을 맛보았기 때문에 XRP의 형제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스텔라 루멘과 파트너십을 다시 맺은 것을 본다면 기존 전통 금융과 비교했을 때 이점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리플의 솔루션에 달러 등 기존의 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이 수수료와 속도 보안 모드를 잡을 수 있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외 송금에 XRP가 쓰이기 위해서는 ODL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은행 간 송금을 할 때 그 내부에서는 ODL을 통해 XRP가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리플의 지난 3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현재 에세이스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ODL을 통한 수익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으며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뜬구름을 잡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수익을 내고 있고 계속해서 글로벌 은행들과의 협업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처럼 기존의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애증과 계력이 모든 섞인 코인 이제 XRP 현재 SEC와의 소송으로 가격에 눌림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만 아니었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과 비교하였을 때 이제 $10 이상은 충분히 돌파 가능했다 보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이는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SEC와의 소송에 대해서 리플 임원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하여 SEC가 XRP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어야 한다. 물론 미국 내 규제에 대한 보다 확실한 명확성도 필요하다.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리플사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사업 성과를 내고 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리플의 ODL 서비스 규모는 2021년 3분기 이후 무려 25배 이상 증가를 했으며 2022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리플사의 사업 확장에 대하여서는 많은 정보를 통해 익히 들으셔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소송 중에도 확장되어가는 속도는 참 대단하다고 보이고 있죠. 얼마 전 중동에서 가장 큰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카타르 국립은행 또한 리플렛 솔루션을 출시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가격이 전 고점 근처에도 가지 않았음에도 메이저 탑10 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데요. 그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욕을 먹고 있음에도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욕할 수가 없으며 커뮤니티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겠죠. 현재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듯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준 코인인 만큼 소송이 마무리되게 될 때 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